4월 초에 한번 진단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이번 주에는 대내외적으로 정말 많은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증시 흐름이 좌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정된 일정과 결과들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가격 움직임을 무엇보다도 주목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5만 선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14일 날 비트코인이 최고 정점일 때 느닷없이 그 비트코인에 대해서 방송을 좀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이해관계 없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좀 가격이 떨어진다 이것을 감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비트코인 떨어지면 이렇게 시청자분 중에서 비트코인을 이렇게 매입하신 분들이 항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도 해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이해관계 없이 이렇게 세계 시장을 보면서 말씀드린다는 걸 꼭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당부해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지난 주말에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도 뭐 이렇게 대책도 좀 마련하고 그랬습니다는 주변 사람들이 요즘은 작년 한 12월 달 정도는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데요. 저는 뭐 방송에서 종목 얘기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어떤 코인을 사야 되느냐 이게 관심이 좀 많이 변해진 것 같아요. 다시 시청자분한테 이번 주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주식 쪽으로 이렇게 다시 관심을 좀 둬야 될 시점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이런 일정들을 좀 워낙 중요한 일정들이기 때문에 이걸 좀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월가도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코인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한때 6만 5천 선 달러 베이스로 가다가 지금은 5만 달러 밑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4시 이후에 이 비트코인 24시간 거래체이기 때문에 오늘 4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500달러 폭락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아직 포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이렇게 또 다른 정피들랑 같이 이 원인이 뭘까 하는 이 측면에서 미국 국세청 관련된 세금 부과 문제가 이게 포착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쪽이 있습니다는 시청자 여러분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워낙 장 마감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것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다. 그래서 5만 달러를 회복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시간으로 4시 이후에는 사실 1,500달러가 한순간에 프레시 크래시 현상, 순간 폭락되는 현상이 발생해서 이 원인이 포착되면 내일 정도에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서 나머지 프로그램 화폐를 암호화폐, 알트코인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로 보이고 국내 이렇게 투자가들이 더지코인을 많이 사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요. 비트코인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가격 움직임과 관련해서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미국 세청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세금 부과 문제가 확정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 이 내용이 미리 포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쪽이 생각이 들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감위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원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비트코인 상승하다가 2018년 초에 비트코인이 아주 프레시 크래시 현상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 대비해서는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라는 게 이렇게 국민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좀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 금감이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우리나라가 주거래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런 규제가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금 상태에선 투트랙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칙이. 그래서 불법 행위는 규제한다. 불법 행위는 규제한다. 그러나 투기 행위는 자기 자신의 책임이 맡긴다. 이런 원칙으로 해서 2017, 2018년 대책과는 좀 다른 모습이다. 근데 정작으로 투기와 투자는 구별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이 또한 상당 부분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을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에 미국의 국세청 세금 부과 문제와 한국의 금감위의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문제가 확정되면
이런 가상화폐 가격 흐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월가에서 보면 그동안 그 증시에서 비트코인 쪽 가상화폐 쪽으로 자금이 빠지는 과정에서 사실 이렇게 증시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지난 1, 4분기에 이렇게 보면 사실 사상 최고치라 하지만 올해 그 1월 초에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 대비해서 올라가지 못한 수준이거든요. 조금 그것만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지 그 의미가 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1, 4분기 한국 주식이 그렇게 수익이 못 냈거든요. 못 낸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그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자금이 이탈하는 과정에서 그쪽으로 이탈하는 과정에서 한국 증시가 주춤했던 양상이거든요. 네. 그럼 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이렇게 나오면 이번에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이탈된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증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번 주 일정의 결과에 따라서 증시 흐름, 비트코인 다 마찬가지로 네. 변곡점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이 64,000달러 고점까지 찍었다가 지금 5만 선을 하회한 상태고요. 알트코인인 도지코인 역시 45센트까지 찍었다가 24센트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테슬라를 필두로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말씀대로 또 아까 일정에서도 네. 테슬라를 비롯한 이런 대형 기술들, 뭐 애플, 아마존, 그렇죠. 알파벳, 넷플릭스를 제외하고는 빵스의 그 대형 기술체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한 가지 전 앵커의 이렇게 입을 통해서 어저 지수를 보면 네. 지난 그 4월 1일부터 올해 1, 4분기에 미국이든 한국 기업들 실적이 발표합니다는 사실은 그 작년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됐던 10월 달, 그다음에 작년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7월 달에 비해서 기업들의 실적 얘기가 그렇게 많이 거론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코로나 이후에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상치는 상당히 낮게 잡고 실적치는 높게 잡았기 때문에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뭐 30포인트, 40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굉장히 주가가 작년 2분기 이후부터 또 많이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극복되면 이제는 예상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상이 가능해서 예상치가 실적치의 갭이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의 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과정에서 뭐 획기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증시에 영향을 미치는 획기적인 어닝 서프라이즈가 없다 보니까 아마 전 앵커의 이렇게 아침 방송을 통해서 또 어제 지수에 1, 4분기 기업들 실적, 이 실적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이 네.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한 83%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다. 예상치 대비해서 실적치는 좋게 나왔다. 근데 폭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폭은 대체로 보면 15%포인트의 서프라이즈 폭이다. 근데 이 폭은 어떻게 했냐? 작년에 2분기에 실적이 발표된 7월 달에 요 폭이 약 50%포인트 정도 이렇게 갔었습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강하게 올랐던 거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발표된 10월 달 같은 게 요 폭이 30%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폭이 둔화됐던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것이 15%포인트 정도로 다시 절반을 줄어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기업들 실적이 발표되지만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아주 그렇게 크지 못하기 때문에 전 앵커의 입을 통해서도 기업들 실적이 이렇게 얘기가 많이 거론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오늘 그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전 앵커 기억나실지 모르겠으나는 빵스의 선두격에 해당되는 넷플릭스 주가 이렇게 네. 사실 실적이 발표되고 그 위에 장외 시장에서도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쪽을 좀 속보를 이렇게 전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이번에 테슬라를 비롯해서 애플, 그 다음에 알파벳 이것이 서프라이즈로 나올 겁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근데 그 폭이 상당히 좀 줄어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 기술주의 거품 논쟁 네. 이런 것이 이번 주에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과 함께 이제는 테슬라의 회장인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굉장히 이렇게 평가가 많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한때는 머스키즘이다 해서 신드롬처럼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번에 결정적인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실체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는 도지코인이
사실 자기 자신의 보유 비율이 30% 되는 상태에서 이 4월 21일인가요? Does Go in Day 이거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게 도덕성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뭐 아까 우리가 중요한 정보를 전해주셨어요. 일론 머스크 회장이 다음 달부터 또 TV 프로그램도 그 진행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실 이런 대목에서 이 제2의 트럼프가 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정치에도 기업 관심이 있을 권력이 수 그렇죠. 있다. 기업 권력이 국가 권력보다 앞서는 사회에서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2번 정도 연임한다고 이렇게 본다면 사실 그 이후에 물론 연령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만 네. 차차기 정도의 일론 머스크의 정치의 진입 이런 문제도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평가도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넷플릭스가 실적 발표 이후에 7.5%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넷플릭스를 제외한 팡 종목들 결과를 어떻게 나올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전에 한번 진단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이례적으로 급등하고 있는 미국 주택시장 관련된 지표도 이번 주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계 집값이 미쳤다, 미국의 집값이 미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이건 주거용 부동산을 꼭 전제해 드렸습니다.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3월 달에 미국의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나왔죠. 아까 이렇게 우리 밑에 그 자막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0%가 증가한 거로 나오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그런 쪽에 이렇게 데이터상으로도 이렇게 입증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미국의 주택 지표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은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소득선별로 굉장히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다양한 지표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는 이번 주는 미국의 주택 지표가 아주 이렇게 많이 발표될 거로 봅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가장 이렇게 대표적 지수가 또 신뢰성 있는 지표가 케이스 실러 지수죠. 케이스 실러 지수가 나오는데요. 지금 상태에선 이미 실거래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가격이든 거래량이든 미쳤다는 그 표현이 나올 만큼 화랑세를 보이다 보니까 케이스 실러 지수의 대표 지수 요것이 어떻게 나오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지수에 그래서 굉장히 화랑세를 나올 때는 결국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보난자 이펙트 내 이득 이외에 내가 노력한 이외에 이렇게 보난자 이펙트 요건 걷어들여야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사실 워렌이 그 얘기 말씀을 했었죠. 네. 초부유세 논쟁이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주말에 우리가 벌칙금을 내는데 사실 그 재산을 나누면 더 많이 해야 된다. 누진적으로 한다. 이재명 도지사의 얘기를 가지고 아주 화랑이 아주 뜨거웠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국경제신문의 밀레니엄 포럼에서 좋은 그 제언을 많이 하셨던 당시에는 KDI의 이렇게 그 교수였던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의 비례대표제 국회의원이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이게 명문대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학교는 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근데 이게 벌칙금에 대해서 재산에 비례하는 이재명 도지사의 얘기에 대해서 스탁과 플로어를 좀 모르지 않느냐. 스탁은 이 재산이라는 개념이고 플로어는 재산에서 나오는 1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 나오는 흐르는 물리거든요. 우리가 주전자 통이 있지만 그 크고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1년 만에 흐르들어오는 우리가 그 소득을 얘기할 때 국민소득 통계할 때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주전자 통은 큰 것은 스탁에 해당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1년 동안에 일정 기간 동안에 나오는 것은 플로어다. 그러면 어느 쪽에 벌칙금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낼 게 어느 게 기준을 할 자냐 하면 저희 개인적 얘기를 하면 플로어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플로어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그런데요. 어찌됐든 이 재산세 스탁에 대해서는 재산 세부가에서는 원천 베이스 정도 세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초부유세 논쟁의 워렌 버핏의 월세세 얘기는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거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벌칙금을 부과하는 문제는 플로어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어쨌거나 요 재산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나라 안팎으로 지금 관심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케이스 실러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올 때는 보난자 이펙트에서 미국에서도 워런이 얘기했던 증시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요. 초부유세 논쟁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논쟁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게 세금 탈루 문제 이런 문제는 더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마 지금 오늘 우리 시간으로 4시 이후에 비트코인이 1,500달러 이렇게 폭락하는 게 아닌가. 네. 프레시 크래시스 발생하는 게 아닌가. 아직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정확하게 아직 포착되지 못하고 있다. 방송 직전에 나왔던 기 때문에 그걸 좀 더 포착해서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주거용 집값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도심일수록 상업용 건물에 대한 집값이 저가 인식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차일 피킹적인 측면에서 사실 상업용 거래에 저가의 매입세가 들어가면서 가격의 매김새, 매물 소화라든가 아니면 가격으로 실제로 나올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인 이번 주에는 또 연준의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틀간의 회의 종료 이후에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까지 있는데 여기서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어떤 발언들 내놓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4월 회의는 회의에서 결정되는 내용은 그렇게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기준금리 동결, 그다음에 지금의 월 1,200달러 정도에 이렇게 1,200억 달러 정도에 이렇게 자산을 매입해주는, 그래서 돈을 푸는 이런 양적완화 정책은 크게 변화가 없다. 근데 한 가지 측면은 주식 투자라든가 비트코인 투자, 가상화폐 투자 관련해서 일단은 FOMC 본회의보다도 기자회견,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이 더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본회의에서는 전도표, 나트 프로트의 변화 여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3월 달에도 2013년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 하는 입장이 페드의 공식적이지만 그러나 금리 인상 문제, 인플레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금리 인상 시기를 언제 앞당기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금리를 결정하는 FOMC 멤버들이 좀 앞당겨졌지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자,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게 금리 인상 시기가 더 앞당겨지는 시기가 점도표상에 나올 거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점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금리를 앞당겨질 때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얼만큼 더 이렇게 박수를 치지느냐, 매파적 시각이 더 높아지는 이렇게 그 금리 결정 이렇게 페드 이사들의 수가 증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점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결과보다도 나트 플러스상의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지는지 의향지수죠. 그다음에 그런 시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페드 의원들이 얼마큼 나오는지 그건 3월 비교해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 투자에 임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 제롬 파월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자회견에 관심이 되고 기자들이 질문이 아주 쏟아져 나올 거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가 국제금융시장에서 공식화됐습니다. 그동안 논의차이지만 공식화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페드 회의 직전에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테이퍼링을 공식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30억 캐나다 달러를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20억 달러 줄이겠다 하는 입장을 테이퍼링이 되기 때문에 브라더스 국가에 해당되는, 물론 큰 형님에 해당됩니다는 미국의 페드에 어떤 영향을 줄까 하는 측면이 기자의 집중적인 질문이 되지 않겠느냐. 또 한 가지는 파월 의장도 경기에 대해서는 지난 1월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경기에 대해서 당신 잘못 판단하지 않았느냐. 1월 달에는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했죠. 네. 근데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1, 4분기 성장률 나중에 밝혀야겠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6.5%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파월 당신의 얘기가 1월 달에 생각해 본다면 너무 예측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시장의 평가를 받아들여서 경기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취했던 것이 파월입니다. 그리고 인플레 발언도 갈수록 이것을 의식하기 시작해서 이제는 작년 9월 달 FOMC 회의에서 결정됐던 평균 물가제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경우에 따라서는 점진적 테이퍼링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사실 경기라든가 인플레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자꾸 전향적으로, 여기서는 매파적인 속성이 되죠.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이 입장이 경기에 대한 입장, 그다음에 인플레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변하냐도 사실 이번에 FOMC 회의를 보는 이렇게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내용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점도표상의 시기 앞당겨지고 의향지가 갖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증가할 것인지, 네.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경기라든가 인플레에 대한 입장 변화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도 실제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캐나다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이 이미 추진했기 때문에 그렇죠. 테이퍼링 논쟁이 공식화될 수 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지금 언론상에서는 기준금리 동결하죠. 그건 뭐 동결합니다.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사실 양적 완화 정도도 이게 변화가 없을 거로 이렇게 보지만 향후 토정책 추진 관련해서 통화정책은 프리엠프티브 선제성이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논쟁에 이렇게 부각되느냐 하는 문제도 주식 투자 관련해서 굉장히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이제는 블랙아웃 기간이 이제 페드 회의 끝나고 나서 이제 이게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페드 인사들이 아주 발언이 줄릴 거로 보이는데요. 네. 그런 내용이 테이퍼링 가능성과 관련해서 어떤 변화가 주느냐 하는 입장도 증시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될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페드 회의가 끝나는 28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바이든 대통령 이제 100일을 맞죠. 4월 30일은 100일입니다. 네. 100일입니다. 공교롭게도 100일입니다. 그래도 그 28일 날은 이렇게 우리가 교육 인프라 관련된 1조 달러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거기 이제 관심이 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 100일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해서 코로나 극복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게 이제 이건 확정 추진다고 했죠. 그다음에 1차 인프라 확정. 이거는 2조 2,500달러. 이건 이제 발표가 돼요. 물적 인프라입니다. 여기 이제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첨단 기술, 미래 국부 싸움 관련해서 사실은 반도체 굵기를 선회했죠. 그래서 미래 국부 원천은 미국에 두겠다 하는 반도체 리쇼링과 관련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이렇게 그 첨단 기술 논쟁이 이렇게 부각시킨 것도 바로 이거다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발표되는 것은 이번 주에 28일 날 발표되는 것은 인프라 확충 아니죠? 이미 나오긴 했습니다. 1조 달러 정도 내는데 이거보다 좀 조금 높아질 것 같습니다. 1조 1천억 달러 정도 내지 않겠느냐. 교육 인프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 인프라는 것은 인프라 중에서도 이 에소시아 관련된 문제는 직접적인 인프라고요. 그다음에 교육 인프라는 사회적 통합, 국민의 통합하기 위한 기회균등 차원에서의 인프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회를 균등시켜준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이게 100일 만에 이렇게 추진했던 정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일 동안의 모습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그 한나라의 그 대통령은 정치가 입장에서 다음 세대라든가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입장에서 이 세 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100일 동안에 아주 굉장히 큰 정책들을 추진했기 때문에 좋은 평가를 받는다. 그래서 스테이트맨이라는 표현이 바이든 대통령의 전형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세대보다는 나의 이익,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보다는 자기 자신의 이익. 그래서 politician, 정치꾼이 아닙니까?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 받을수록 사실 나쁜 평가를 받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관련해서는 사실 이게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증세 논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는 증세 논쟁 관련해서 그런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증세 관련돼서 이렇죠. 법인세라든가 지금의 증시적인 측면, 법인세는 기업의 사실 이윤과 직결되는 문제고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매출액 빼기를 코스트인데 코스트에서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인세 문제. 그다음에 지금은 월가 관련해서는 자본이득세 관련인데요. 왜 이게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월가가 반대하느냐? 공화당 의원이 반대. 공화당은 친월가죠. 그래서 그 논쟁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매트릭스가 나오는 재미난 표현이 나오죠. 저는 지금 자본이득세 관련해서 확정적인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39%를 한다. 39점 뭐 정확히는 39.6%인가요? 때린다. 그다음에 지금 골드만삭스 28%를 나올 그렇죠. 것이다. 법인세 관련해서도 지금 뭐 25%가 될 것이다. 올리긴 올립니다. 근데 28%가 될 것이다. 두 점을 한 매트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테이션 수학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딱 보면 최악 케이스는 자본이득세 100만 달러에서 39% 최고세율. 예. 그다음에 법인세 28% 최고세율 매트릭스 할 때는 정신이 안 좋다. 안 좋다. 근데 가장 좋은 올리긴 올립니다. 네. 자본이득세 28%. 그다음에 법인세 25%. 네.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가 경우의 수는 네 가지죠. 네. 2x2니까 컴비네이션 수학에서 그렇죠. 보면 네 가지죠. 네. 어느 쪽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증시라든가 비트코인이 더 큰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의 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39%에게 나오고 골드만삭스 증시 입장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증시와 관련된 정책이 굉장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같은 증시 정책에서 미국의 앨런 의장과 똑같은 39% 나오는 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증시에서 받아들인 입장은 정책 당국은 상당히 영향이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골드만삭스의 증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영향이 적다고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나오죠. 왜 그럴까 하는 측면의 입장을 보겠습니다. 어찌됐든 미국의 정책 당국자 입장에서는 지금의 여러 가지 1차, 2차, 3차
그래서 1차는 이제 경기 부양책, 1, 2차 인적 규모 가려면 증세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은 저 증세에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걸 바라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영향이 자꾸 제한된다. 특히 가장 공격적으로 증시에 낙관적 입장이 골드만삭스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는 자꾸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얘기죠. 근데 JP 모건이라는 거에는 또 다릅니다. 그런 측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세를 올리기는 올리겠지만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가 나온다면 그렇게까지 부정적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 주에는 각국의 성장률 발표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29일 발표되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마지막 주죠. 우리나라도 이제 1분기 그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죠. 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비치와 확정치 2번 발표죠. 미국은 3번 발표하는데 속보치 어드밴스에 해당된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이렇게 경제 성장률 1, 4분기에 발표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발표되는데요. 다 좋게 나오죠. 왜냐? 다자 채널 평균 세계 교육 증대, 세계 경제 성장률, 백신 보금 들러붙으니까 교육 증대, 그다음에 성장률 증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 3월 이후에 백신 보급이 빨라지는 것과 함께 세계 경제 성장률이 속속 그것도 분기 표기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폭 그렇졌는데요. 그 주도가 해당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중국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이번에는 미국이 주도한다 해서 올해 성장률이 대체로 6.5% 보는 것 같습니다. 골드만삭스 9%까지 보는데 6.5%. 이 골드만삭스의 최근에 모든 전망치가 낙관적입니다. 네. 나중에 한번 골드만삭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6.5%. 그다음에 1, 4분기 성장률의 속보치도 지금 공교롭게도 6.5% 정도. 병원에 따라서 8% 정도. 이렇게 많일 때는 골드만삭스는 10% 정도 이렇게 보죠. 근데 자,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성장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시 관련해서는 사실 2분기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더 관심이다. 네. 왜냐하면 1, 4분기는 이미 지났으니까 2분기의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 2분기 성장률의 고점 논쟁이 아마 이렇게 되면 하반기 증시는 지금 어떻게 될 것이냐. 성장률이 꺾이면 증시에서 그렇게 사실 그 주가에 상승하는 데는 이게 힘이 이제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장률 관련해서는 2분기 성장률 고점 논쟁이 이게 분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달에 특히나 인플레 논쟁이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개되는 점도 주가 움직임에 큰 변수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인플레는 사실 그 테이퍼링 통화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플레는 여러 가지로 지금 뭐 인플레에 대해서 해칭 차원에서 금이라든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구리라든가 비트코인도 거기에서 해당되니까 다른 대체 자산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목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됐던 게 3월에 발표했던 게 2월 물가죠. 2월의 PCE 전월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타겟팅 레이트가 2%가 연간이니까 전년 동기비가 중요하다. 이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미 확정돼 있던 발표됐던 2월 3월달에 발표했던 근원 PCE 이건 통화정책의 가장 잣대가 되는 물꼬죠. 핵심적인 좌표 1.4% 나왔습니다. 근데 코로나 미반영이죠. 근데 이달부터 코로나가 반영되는 작년에 3월부터 반영되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이 높게 나오죠. 이번에 같은 경우는 2월달에 PCE가 1.4%인데 지금 1.8%. 근데 중요한 것은 5월달입니다. 4월 물가가 발표되는 5월입니다. 여기는 3%가 넘을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플레 논쟁이 가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도 3월 물가가 발표되는 4월 30일이죠. 4월 30일에 발표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인플레 논쟁이 불거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가 불거질 것이다 하는 측면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에서 내가 보기에는 어떤 전문가들 훌륭하십니다는 내가 보기에는 인플레가 불거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인플레 논쟁은 서머스 커튼, 레이 서머스 커튼, 케너스 러프가 두 분 전부 하버드 교수였습니다. 블랑시아르 유명하신 이코노미스트죠. 그다음에 퍼거슨에서 이 퍼거슨 하면 저는 누가 생각납니까? 저는 축구가 생각나는. 퍼거슨요. 네. 여기서 퍼거슨 효과라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방송에서 아침 새벽 방송에서 코로나 사태 굉장히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던 유미니 캐스터. 네. 이렇게 중강의 할 때 당신의 집 앞에서 이 책이 퍼거슨 있었죠. 책에서 저는 뭐 굉장히 좀 그게 인상 깊었어. 네. 하여튼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되는데요. 다 이렇게 지금 퍼거슨 효과처럼
메뉴에 있었던 퍼거슨 효과처럼 그렇게 리더십 같은 거, 리더십 어렸을 때 어려울 때 리더십 같은 이런 분들이 지금 아주 필요해서 유니크해서도 좀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네. 좀 그리운 이런 상태인데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워낙 이렇게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유니캐스트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이런 게 이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대기를 맡습니다. 아까 잠시 좀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는 이게 리더십 문제에선 이 업다운 리더십 요 얘기보다 이제 위에서 모든 걸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뭐 우리 것처럼 뭐 어쩌고 이렇게 아니야. 그다음에 다운업 리더십에 대해서 새롭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사람이 쭉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수용하는 이런 쪽의 리더십. 예를 들어서 아무리 인사이트가 있다 해서 위에서 지시하는 것보다는 조직에서 아주 밑에 사람 조직에 왜냐하면 지금은 이해갈등 관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있잖아요. 이렇게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저 랭커가 뭐냐 굉장히 다른 사람과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하더라도 사실 사람은 외롭거든요. 그럴수록 사람이 더 외로운 거거든요. 과거보다는 네. 참지 못하게 되고 내가 메시지 하는데 왜 안 알려? 그죠? 이게 외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의 리더십은 조직에서 보면 그럴수록 밑에 사람들의 화합을 바탕으로 이걸 화합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 훌륭한 CEO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그런 측면이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데에서는 전문가들에 맡기는 거거든요. 경제는 제닛 앨런인데요. 하나라 최고 통수권자로서 이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저것도 오고 이렇게 찌끔찌끔 하면 아마추어에서 리더십이 생기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업다운보다는 다운업 리더십 높이 평가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평가할 때 굉장히 네. 많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상황까지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경제와 관련된 지표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나 가장 주목이 되는 게 4월 수출 증가율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지표도 이제 많이 되니까 네. 우리 지표도 이제 영향을 받을 거로 보이는데요. 1분기 성장률 우리는 정기비 방식입니다. 작년 4분기 대비해서 1.4% 나오냐 이게 중요합니다. 1.3%만 나오면 코로나 이전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이 되겠죠. 현 정부는 어떤 모습이 나올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를 맡기겠습니다. 정책 얘기를 좀 하지 말라 그러니까. 근데 대체로 보면 시장의 컨센서스는 1에서 1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미국식 방식은 다릅니다. 6.5%는 전기비 대비 연율임이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전분기 대비입니다. 네. 중국은 전년 동기비 대비고요. 코로나 이전은 못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는 아마 수출과 관련돼서 우리가 연초에도 이렇게 자자주의 교육 증대, 수출 증대, 그다음에 들러붙여 백신 보금, 교육 증대, 수출 증대. 자, 우리도 이제 그런데 우리도 그렇습니다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 근데 4월 수출 증가율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증가율이 폭발적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50%가 상회할까? 50% 상회할까? 지금 50% 상회할 수 있으면 엑스포트 서프라이즈 얘기가 나온다. 네. 이거 오랜만에 들어보는 겁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1980년대 후반에 3조 혜택을 받을 때 엑스포트 서프라이즈 후에 한동안 이게 줄어드는데요. 아마 그 이후에 처음 50% 증가할 겁니다. 물론 이제 작년에 4분기에 작년에 4월 달에 대한 아주 안 좋게 된 기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거는 굉장히 좋은 성과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작년에 지난주에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합동 대책판이 이례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만큼 코로나 백신이 많이 확보됐다. 물론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4월 달인가 이후에는 2천만 이게 들어올 것이다. 근데 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들어오는 게 이제 확인해야 됩니다는 어찌됐든 이렇게 물량이 확보됐으면 경제활동 재개하는 문제와 함께 1분기 성장률, 그다음에 수출 증가율, 선순환 효과가 돼서 국내 증시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수출 증가율이 4월 달에 5월 1일 발표합니다는 50% 상회할까 네. 하는 것도 굉장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덧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와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함께 이번 주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